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면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을 프리미엄 콘텐츠 OTT인 웨이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웨이브 쓰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YTN 라디오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3부 첫 순서 경제 박뉴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 인상 제한하는 기준, 이른바 전월세 전환율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이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요. 정부는 이 2.5%라는 기준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균형을 고려했고 또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임을 감안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5억 원 전세를 4억 원 반 전세로 바뀔 경우 기존의 월세 33만 원에서 10월부터는 2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이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집주인이 이런 전월세 전환율보다도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 계약이나 이를테면 전월세 계약 끝내고 그 집을 떠나고 나면 그 살던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런데 이거 이제 전에 살던 집 관련해서 이른바 열람권 뭐 이런 걸 확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바로 직접 직계 존비속 가족이 입주해서 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세입자의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 허위로 이 계약갱신 거절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에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황 등을 전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언제든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전세입자는 해당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 재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 결혼식 50인이 넘어가면 못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그 결혼식 자체를 뭐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 부부들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하객이 50명이 넘는 경우는 사실상 이제 결혼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19일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격상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결혼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연기할 경우, 취소할 경우 예식장에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이 예비 신혼부부들이 예식장에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이 예식업 중앙회의 방침은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규모가 작은 예식업체의 경우 위약금 면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일이 예식 이외에도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이 5대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계와 협의 중입니다. 예. 자, 다른 소식 하나 보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비 사상 최대 지금 기록 갈아치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1,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3천억 원입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후 가장 많은데요. 2분기에만 1분기보다 26조 원가량 가계빚이 늘어났습니다. 가계신용이라는 건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플러스 여기다 결제하기 전 신용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이 포괄적인 가계빚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2분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15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요. 이른바 패닉바잉이 가세를 했고, 그리고 이 B2,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이 증권사의 신용공여액도 2분기에 8조 원 넘어서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지금은 저금리입니다만 이자 부담이 좀 덜하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구 전략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장마 끝나니까 바로 폭염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수칙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요. 물을 많이 마시고 평소에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고 창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 반드시 휴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시고요. 가장 더운 시간은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더운 시간에 특히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에서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축사 내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시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방금 경제 방뉴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코로나 급속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하객 50인이 넘어가면요. 실내 결혼식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결혼식 주최측뿐만 아니고 참석자 모두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자, 문제는 보통 하객 보증 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두고 예약을 하기 마련인데 어쩔 수 없이 하객 수를 줄여야 하는 지침을 따르더라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비 부부들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신 예비 신랑 조창희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좀 안녕하신가 여쭙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제 결혼 날짜 언제입니까? 네, 저는 일단 9월 12일에 일단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2일이요. 예. 네. 근데 일단 축하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네. 자,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방역 지침 때문에 많이 난감하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라서 예. 일단 지인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 청첩장을 돌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을 또 명확히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올 수밖에 없는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청첩장 이미 제작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 청첩장은 다 만들어져 있고 예. 다 완전 바로 이제 전달만 하면 되는데 예.
좀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청첩장 의뢰하실 때 적어도 하객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이제 일단 예식장에서는 최소 보증 인원을 이제 명시하기 때문에 예. 그 인원의 이상으로 일단 뭐 제작은 다 해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종 그마저도 예. 네. 보통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최소 보증 인원이 200명 보통 이상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8, 9월 달은 네. 어느 예식장이나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최소 보증 인원을 더- 250에서 300명 이렇게 다 아. 잡고 있어서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예식장 쪽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예식장 쪽 입장은 일단 정부나 공정위에서 일단 예식장이 법적으로 내린 지침은 명확히 없습니다. 그냥 단순 요청 또는 권고 사항 같은 이제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일단 예식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존 계약서 기준을 고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식수 보증 인원은 고정해줄 수도 없다 하고 그리고 예식 일정 또한 연기나 이제 뭐 이렇게 좀 미루려고 한다면 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해야지만 이제 가능하다. 네. 저는 이런 답변들만 일단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지금 같이 결혼식 준비하시는 예비 신부께서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네, 엄청 지금 뭐 신부 입장이 네. 제일 속상해하고 있죠. 매일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예. 일단 현재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50인 이하 하객 상황으로도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식은 뭐 진행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50인 이하라 하더라도 예. 일단 진행하는 스텝만 일단 10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지인이나 또 이제 가족이 총 40명이 돼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상황이 좀 네.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일단 예, 현재로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일단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상황이고요. 예. 예, 뭐 누구나 다 하는 결혼식 다 하고 싶은 이제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결혼식인데 사람이 또 적으면 좀 실망한 감도 있을 테고 좀 아쉬운 점도 있어서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혹시 뭐 다른 비슷한 상황에는 예비 부부들과 또 어떤 의견을 좀 나누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제일 가까운 제 직장 동료도 일단 뭐 지난 4월에 원래 결혼식이었는데 예. 미뤄가지고 이제 이번 달에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예.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일 일단 난처해 하더라고요. 예. 일단 뭐 예식장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협의점을 좀 찾아야 하는데 일단 계약서 기준으로 하면 전적으로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이 이제 손해는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아쉬워하고 지금 어떻게 뭐 손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미룬다 하더라도 일단 지난 3, 4월에 미룬 예비 신혼부부들이 지금 현재 뭐 10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많이 미뤄져 있기 때문에 예. 뭐 시간 남는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단 정부에서 지침이 뭐 다시 한 번 더 뭐 대안을 내려주기만을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신 상황인데 그래도 네. 정부에서 어떻게 좀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정말 이제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다만 좀 이러한 조치를 시행을 하더라도 일단 시민들한테 피해가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뭐 이렇게 저희가 결혼을 미루게 되면 일단 비용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좀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신혼부부들이 매번 이제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게 돼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뭐 실내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일단 뭐 중계 방송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시설을 갖춘 이제 예식장도 지금 당장 찾기는 힘들고 그리고 뭐 제일 큰 불만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뭐 쇼핑몰이나 유원시설 같은 곳은 50명 이상 많이 모이는데 예. 왜 이런 곳은 제재가 안 되는지 라는 네네. 불만들이 가득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당장 50명 이상 모이기에는 당연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위험을 하니 뭐 금전적 손해를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이제 명확한 대책 대안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온다면
뭐 이런 불만들은 조금 더 좀 최소화돼서 다시 뭐 결혼을 좀 더 행복하게 좀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모든 신혼부부들이 지금 다 바람은 현재 상황이 일단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잘 좀 해결되고 그래서 결혼식 좀 잘 그래도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결혼을 앞두신 예비신랑 조창희 씨였습니다. 자,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알아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시간입니다. 조찬 파티의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이십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네, 구정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정매 변호사입니다. 자, 방금 사실 제가 인터뷰를 좀 했는데 예비신랑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되면서 하객 50명 넘어가면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혹시 밖에서 들으셨습니까?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자, 공정위에서는 위약금 내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한국예식업 중앙에 요청했다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의무사항도 아니고 강제성이 없어서 뭐 이게 정말 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에서 이제 예식장업에 관해서 약관을 만들어놨고, 약관이라는 건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이제 지켜지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약관에 보면 이게 이제 어느 한쪽이 잘못으로 이행이 안 될 때는 손해배상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경우에 정부가 50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 실내에서 그런 경우를 불가항력적인 걸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약금 없이 좀 연기하거나 취소하라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입장인 것이고, 근데 문제 예식장 업소 입장에서는 아니 또 50인씩 또 여럿이 나눠서 하면 된다니. 뭐 50명은 본관, 50명은 별관, 또 그 다음에 나머지 50명 별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항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대개 한 200~300명 예약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50명 하면 250명 분의 식대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결혼식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위약금이 1,000만 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인 조정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면 위약금 달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사실 구체적인 사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인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다만 뷔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뷔페 식당 자체가 지금 아예 운영이 중단되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만약 예식장이 뷔페식만 제공하는 이제 예식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신혼부부 측 기책사유가 아니고 예식장 측 기책사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할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딱 맞지는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인생의 첫 출발을 이렇게 뭐 소송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또 이 결혼식은 특히 신부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사실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를테면 뭐 한 공간에 50인이 안 되니까 어떤 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마련을 해서 이제 이를테면 어떤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능한 얘기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결혼식을 할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사실은 써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공간 간의 이동도 사실 원활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요. 또 50인도 사실 그 자체 내로 2m 간격을 지켜야 되고, 당장 사진만 찍으려고 2m씩 떨어져서 사진을 찍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50명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근데 5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또 예식장 직원도 한 1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40명이에요. 그러면 신랑 쪽 20명, 신부 쪽 20명이니까 형제간이 많은 집안은 형제간도 다 못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0명을 초과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감염이 되면 치료비, 입원비도 다 물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
뭔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쪽은 정부밖에 없는데 어떤 뭐 이 관련해서 어떤 세부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세부 지침을 만들더라도 문제는 이것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문제죠. 결국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을 못하게 되니 예식장과 이 신랑 신부 쪽에 서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공평하게 조절해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한쪽에 무조건 그 손해를 부담시킬 수도 없는 문제죠. 네, 조심스럽지만 사실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 측에서는 이 결혼식만큼 좀 예우를 해달라 이런 사실은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들의 좋지 않은 파티 오늘의 메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을 즉각 귀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A 외교관 귀임 조치 이후에 외교부가 추가적인 징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 문제여서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곳입니다. 40대 초반에 180cm 키, 제 등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입니다. 이 지금 피해자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관련 의혹 관련해서 지금 사실 마지막에 특히 송영길 의원 목소리죠. 이게 또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자, 먼저 한국인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 자,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시작은 2017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12월경에 이제 피해자인 그 주 뉴질랜드 대사관의 현지 직원이 이 참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엉덩이와 가슴 등을 이제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라는 내용이었고, 당시 참사관도 이제 이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관 성고충 담당관이 이제 본부 담당관에다가 보고를 했고, 당시에 저희 대사관에서는 이제 처음에 경고를 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2월 달에 이제 뉴질랜드를 떠나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공간을 이동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2018년 10월 달에 이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 대한 감사 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던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거듭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2019년 2월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감봉 1개월을 이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 뉴질랜드 정부가 정식으로 이걸 제기한 게 아니고, 물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것 자체가 지난 7월 28일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좀 하자. 그래 뭐 외교관의 정상이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30분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하면서 지금 이 외교관의 소위 성추행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걸 뭐 포기를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했다. 그렇게 뉴질랜드 현지 보도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외국 총리가 전화를 하자니 뭐 굉장히 반갑고 좋은 얘기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보고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큰 망신을 당한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리 보고 뭐 사실관계 확인해서 조처를 하겠다 그 얘기밖에 안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게 사실 외교관의 개인적인 성추행 문제에서 외교적인 문제로 뜻밖의 비화가 된 거죠.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 도대체 외교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난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통화하기 전까지도 그걸 잘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쑥 나온 얘기니까 사실 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또 이런 얘기까지 꺼낸 건 또 외교적인 결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대개 이런 건 실무진에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건 안 받건 서로 뭐 형사사법 공조조약도 있고 범죄인도 조약도 있지 그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외교의 실무자들끼리 우리 와서 뭐 조사 받겠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양해해 그렇게 되는 건데 총리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갖고 지금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협조 안 하느냐 이렇게
되면 참 난처하죠. 특히 뉴질랜드는 6.25 때 우리나라에 군대도 파견해 줬고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거든요.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난감하게 된 거죠. 예, 아까 저 면책특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자 외교관에 대한 신병 인도 요구를 이쪽에서 뉴질랜드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외교관의 면책특권이라는 건 뭔가 하면 1961년대 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외교관은 자기가 그 주재하는 나라의 어떤 재판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외교관 면책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더라도 거기서 재판받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외교특권을 포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미 뉴질랜드에 떠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통적인 외교관 면책특권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이 뉴질랜드 의 외교관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지금 하여튼 그리고 또 뉴질랜드 정식으로 무슨 공식 요청은 안 해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형사사법 공조조약하고 우리가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2000년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검찰에 뭐 조사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범죄 인도 조약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건 인도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안 했다든지 그러면 뭐 우리 쪽이 뭐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그 현지 뉴질랜드 방송국에 뉴스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막 한국 외교관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한국 정부 비호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외교부터 또 발끈해갖고 아니 정식 절차대로 하지 않고 왜 그러냐 이래갖고 오히려 외교 부서들끼리 또 서로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좀 이해가 가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되면 정부 차원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어느 그 특정 그 방송을 통해서 이게 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또 역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한국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그러니까 일단 수사를 하려면 현장에 이제 들어와야 될 텐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정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면책특권 대상이 좀 아니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된 건 사실 면책특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오히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빈 협약에 보면은 22조와 24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접수국의 관원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공관지역과 동지역 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 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 공관의 이제 불가침성을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관은 불가침성이 있다 보니까 수사하려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은 이제 공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고 CCTV 같은 것도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뉴질랜드 측에서 정부가 사실상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뉴질랜드 대사관에 들어와서 우리 외교관이나 그 직원들 조사한다든지 그 대사관 안에 있는 CCTV를 보겠다든지 이거는 명백히 그 비엔나 협약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외교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든지 이 외교관에 대해서 범죄 인도 요청한다든지 그거는 뭐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대사관에 들어와서 이걸 조사를 하도록 하는 걸 허용할 나라는 없죠. 외교관 내지 외교공관의 특권으로 이미 국제법적으로 용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까 뭐 저 들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발언이 지금 또 이게 이 문제에 또 어떤 기름을 끼얹고 있는 상황 같아요. 보니까요. 뭐 친한 사이에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뭐 엉덩이 한 번 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뭘까 송영길 의원이 이제 뭐 결국 양국과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법적인 문제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쨌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성추행은 말 그대로 성추행이죠. 그리고 사실 뉴질랜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형법도 이미 좀 개정이 되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추행의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추행의 대상이 추행을 하는 사람과 성별이 달라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동성간 성추행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나라 형법의 버전이 사실은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측면에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외교적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나라의 외통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이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교관이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우리나라의 차이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걸 이해하면서 외교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고 그걸 독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통위원장의 역할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좀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결국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태현 변호사께서 외교통상위원장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예. 또 법조인이시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성간의 성추행도 국내에서도 이미 네. 처벌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 뭐 직장이나 군대에서 뭐 지낸 후임들 막 엉덩이 만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처벌해왔어요. 예. 그럼 그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이건 성적인 의도가 없다.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근데 그것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인 혐오를 느낄 수밖에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는 처벌이 되는 건데 우리 송영길 의원 말씀대로면 예. 국내에서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시고요. 더더군다나 외교통상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다 하면 또 뉴질랜드 보도에서 네, 또. 그거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야 한국은 참 미개한 나라다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동성애를 이미 사실상 합법화한 나라거든요. 2013년 된 동성결혼도 가능해요. 그건 뭔가 하면 동성 간에도 어떤 성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 간에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이성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보다 더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실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거 잘못하면 더 자꾸 이 외교적인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 통상위원장께서는 말씀을 더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서 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송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글쎄요. 국내에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소일급여도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려 해보십시오.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거 처벌받거든요. 그게 처벌도 엄해요. 우리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업무사항의 경우에 그 상사가 자기 밑에 부하에 대해서 이런 주행을 했으면 그것도 3년 이하 징역이에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동성간이라도 예전처럼 이렇게 장난이야 뭐 그런 의도 없어. 그런 것이 더 이상 허용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결국은 친한 사이라도 포인트는 핵심은 이제 이 어떤 접촉 자체가 상대방한테 어떤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니까 동성이가 이성이건 간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건 성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나에 대한 호감의 표시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렇게 그야말로 난 장난이야 하면서 툭툭 친다든지 이거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죠. 불쾌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사실 그리고 2차 가해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피해자가 이 말을 듣게 되면 본인이 느껴도 성적 수치심을 완전히 이제 무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 자체로도 이미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또 그 피해자의 어떤 신체 키라든지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영길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세대 간의 또 어떤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80노인도 아니고요. 좀 이 세상이 바뀐 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8년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그 남성 직장인이 동료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벌금 400만 원 선고했어요. 이미 바뀌고 있는데 지금 세상 바뀌는 걸 못 따라가시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연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세상 바뀐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세상 바뀐 걸 좀 아셔야 될 분이 사실 또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 뉴스를 좀 똑바로 들여다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 자꾸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실외 활동 힘들고요. 밖에 나갈 수 없고. 자, 그래서 좀 갑갑함 풀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번 휴가철도 좀 휴가답게 못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네. 우리 그럼 정대훈 편사연구사님 혹시 휴가 다녀오셨어요? 예, 저도 뭐 휴가라고 할 정도로 길게 다녀오진 못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다녀온 정도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올해 중으로 저도 좀 해외 여행을 한번 해볼까 연초에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안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낙심하는 중인데요. 뭐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보고자 오늘은 세계 여행 얘기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역사 최초의 세계 일주요.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프랑스 작가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있죠. 필리아스 포그와 파스파르투의 이야기가 있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가 언제 이게 오래됐습니까? 근데? 예, 최초의 세계 일주 과연 누가 했을까? 따져보면 그 주인공은 1896년 4월 1일에 19세기 후반이네요. 그렇죠.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한 바로 민영환과 그 일행입니다. 민영환. 예. 그러면은 민영환이 그때 1896년 4월 1일에 제물포항 통해서 출발했다. 자, 그러면 민영환 이분이 그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지나서 1905년 일사조약이 있었는데 그때 자결하신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민영환 선생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제 거기에 한거에서 자결하신 분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다른 측면으로도 한국 역사에 중요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세계 일주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 지구는 좀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돌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세계 일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지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세계 일주라는 말을 쓰면 한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민영환과 그 일행이라는 거죠. 그럼 민영환은 왜 이 세계 일주를 했을까? 그냥 여행 삼아 그냥 개인적으로 놀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랬을 리는 없죠. 네, 그렇죠. 1896년 4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시기이면 바로 그 직전에 을미사변, 그러니까 민비가 시해 당했던 을미사변이 있었고요.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도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 아관파천이라는 거는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국왕 고종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에 의해서 다른 나라 외교 공간에 몸을 숨긴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타이에 의한 자가격리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면 이제 일본 세력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고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국가, 그러니까 조선의 힘만으로는 타개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열강 중에 하나였던 러시아의 힘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좀 러시아를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때마침 이때 이 러시아에서 니콜라이 2세가 새로운 짜르로 등극하는 니콜라이 2세요. 네, 대관식이 열린다라는 얘기가 들려온 게 된 겁니다. 그 비극의 인물 아닙니까? 러시아 역사에서는? 맞습니다. 러시아 최후의 자르이기도 하고요. 이 니콜라이 2세에 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좀 야사처럼 들리는 얘기 요승 라스푸틴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비운의 공주 아나스타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것만 해도 뭐 할 얘기가 아주 뭐 한 꼬러미인데 그 이야기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음 기회에 하시기로 하고.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의 사절단으로 파견이 되는데 이때 이 사절단 단장이 민영환이었던 거죠. 이 민영환이 사절단 단장이 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민영환이 고종의 신입을 좀 두텁게 받고 있는 인물이었고요. 그 당시에 외국 외교관들과도 친분이 좀 두터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세도 좀 밝은 편이었죠. 근데 애초에는 이제 사절단 참여를 좀 거절하긴 했지만 그 당시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가 이제 민영환이라는 사람 참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영환 외에 민영환의 시중을 드는 한 명의 하인과 3명의 통역관이 함께합니다. 통역관 3명이요. 네, 영어 통역관은 윤치호고요. 네, 중국어 통역관은 김득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러시아어 통역관이 김도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도일. 네, 이 3명을 뭐 다 소개하기는 좀 힘들지만 좀 재미있는 사람은 이제 김도일이라는 사람이 좀 재밌습니다. 이 김도일이라는 사람은 이제 함경도 태생이지만 성장은 러시아령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어가 굉장히 능통했는데 문제는 러시아어만 능통하고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해서 좀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에 우리가 통역관 얘기하면요. 통역사라고 요즘 통역사 아닙니까? 통역사들의 그렇죠. 기본 요건이 외국어보다 우리 국어가 더 완벽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기본이 안 된 통역관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외교 관계라고 하면 좀 격식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이 한국어 실력이 너무 좀 낮아서 제가 방송에서 차마 옮길 수 없는 비속어로 많이 번역을 해서 그래요? 네, 사절단이 좀 난처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규모가 4명이에요. 네네. 하인 1명, 통역관 3명.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서 보낸 사절단인데. 그렇죠. 사실 뭐 그 인원에서도 당시 조선의 좀 궁핍한 상황이 좀 반영돼 있습니다. 뭐 국왕 자체가 자기 처소에 못 있는 상황이니까 좀 옹색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절단 규모도 좀 적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절단은 어쨌거나 이제 출발은 해야겠죠. 원래 계획은 인천을 출발해서 홍콩을 거쳐서 서쪽으로 해서 인도양과 지중해를 거쳐서 러시아로 갈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막상 중국에 도착해 보니까 교통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넘어갔는데 교통편이 없었다. 그래서 급거 계획을 수정을 해서 이번엔 동쪽으로 가자. 그래서 일본과 태평양을 거쳐서 아메리카를 횡단한 다음에 러시아로 가자. 로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이때 대관식이 5월 말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시간을 맞추려고 아주 서둘러서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의 어떤 교통편 상황도 그렇고 봤을 때 오래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여정을 따져보면 거의 뭐 1달 반 이상 걸리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코스를 변경해서 도착은 했습니까? 도착은 했습니다. 대관식이 열리기 불과 6일 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5월 20일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민영환 일행의 목표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좀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은 뭐 조선의 국력상 그 목표를 이루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대신 받아낸 것은 러시아의 군사 교관단 정도만 이제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긴 합니다. 이 교관단은 이제 이후에 조선으로 와서 궁궐 경비병을 양성을 하고요. 그 경비병을 기반으로 해서 고종은 비로소 환궁을 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기도 했죠. 이제 아까 출발은 제물포 통해서 서쪽으로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동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길은 좀 어땠습니까? 그대로 돌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또 바꿔서 거꾸로 왔습니다. 이제 그래야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절단은 이제 5월 말에 도착을 해서 8월 말에 모스크바를 떠나는데요. 원래대로면 러시아 남부를 경유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요. 그 지역을 지나지는 못하고 시베리아를 기차나 마차 등을 갈아타면서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시베리아에 뭐 제대로 된 뭐
포장도로라든지 네. 숙박시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네. 거의 뭐 풍찬 노숙을 하면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예. 10월 중순에야 예. 이제 시베리아 동쪽 끝이죠.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예. 러시아가 파견한 군사 교관단과 합류해서 네네. 10월 20일에 네네.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7개월? 그렇죠. 7개월인데 근데 사실은 한 3개월 그 머무는 시간 빼면 한 4개월 정도라고 예. 잡을 수 있겠죠. 예. 줄베른의 세계 일주는 80일간이었지만 네. 민영환의 세계 일주는 120일간 4개월에 걸친 세계 일주였습니다. 아, 지금 이분들이 세계 일주 첫 세계 일주 하면서 네. 보고 들은 거 참 많을 텐데 네. 이것도 준비 사실 해오셨는데 네. 그 시간 때문에 좀 다음으로 아껴야겠습니다. 네, 그런 낯선 풍경을 보는 게 여행의 재미일 텐데요. 네네. 그런 재미 언젠가 누릴 때가 오길 바라면서 예. 오늘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사실은 저도 네. 예, 그 말씀하시면 얘기 같이 풀어드릴 게 많은데 네. 다음 기회로 정말 예, 아껴두죠. 네. 네, 역사로 남은 세계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청 본관 2층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본관이 폐쇄되고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환자 세 자릿수 기록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N차 전파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준칙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또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